I think it's time we blow this scene. Get everybody in the stuff together. Okay, 3, 2, 1, let's jam. 관악의 모든 덕후들 모여라. 오 덕후 지금 시작합니다. 이 방송은 세상에 당신의 색을 칠하다 서울대학교 방송 SUB와 HCN 서초방송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의 모든 덕후들 모여라. 오 덕후의 진행을 맡은 정진용입니다. 네, 저번 1회차였던 클래식 덕후 회차와 2회차였던 보컬로이드 회차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3회차는 저번 회차들보다는 조금 덜 마니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자동차 덕후에 대해 다룹니다. 네, 아마 자동차를 지금까지 안 타보신 분들은 아마 없겠죠. 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동차, 이 엔진이 뛰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요. 이번 오 덕후 3회차 관성 드리프트 회차에서는 자동차 덕후를 모시고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21학번 재학 중이고 제 이름은 김민규라고 하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자작자동차 동아리인 런투유에서 한 4년차 이제 회장직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엔 또 2025년에 그 태양광 자동차 대회에 나가는 스누솔로 회장직도 또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스누솔로 해서 생각을 난 건데 제가 저번 학기에 이제 공학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공따이. 네. 그거의 1회차 게스트가 이제 네. 스누솔로의 정서연 씨였어요. 네. 그래서 또 스누솔로 분을 여기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덕후를 다루는 방송이다 보니까 늘 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 이제 자동차에 어떤 계기로 입덕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저는 원래 꿈이 물리학자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리학자여서 그래서 물리학에 빠져서 엄청 공부하다가 이제 영재학교에 들어가서 있다가 또 딱 1학년 때 그 물리학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방하던 시기에 또 타이밍이 좋아서 그때 음악쌤 특이하신 분 이제 한예종에서 색소폰 하신던 특이한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하는 무슨 아트 미디어 뭐 랩 이런 걸 하셨어요. 거기서 제가 또 들어가게 돼가지고 저 자동차 만들려고 하니까 또 만들려고 해서 그때 이제 뭐 PVC 파이프나 이런 페트병 이런 걸로도 이제 자동차를 만들었던 게 아직도 그게 시작점이 돼가지고 입덕을 하게 된 것 같고 네. 그때 맨 처음에 이제 자동차를 거의 뭐 고물 덩어리에서 시작을 해서 만든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굴러갔을 때 그 쾌감을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이제 내가 만든 것이 작동을 할 때 그 쾌감. 그렇죠. 그런 게 그 이후로는 혹시 뭐 어떤 거를 사실 그 이후로는 그냥 네. 정신없이 자동차만 만들어가지고 네. 뭐 그 이후에는 그 좀 발전을 시켜보자. 왜냐하면 자동차가 완벽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 그렇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제 좀 굴러가 또 고장 나고 생각보다 쉽게 고장 나거든요. 자동차가. 네. 그래서 또 만들자 해서 뭐 알루미늄 프로파일 이런 걸로 이제 또 만들다가 그렇게 학교에 있을 때 그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한 3대 정도 더 만들고 또 드론을 제가 또 만드는 게 있어가지고 또 드론하고 결합지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졸업 연구를 해서 플라잉카 좀 실제 사이즈, 오, 실물 사이즈로. 네 실무 사이즈로 이제 실제로 굴러가고 사람이 탈 수 있는 수준으로 네. 프로토타이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성공했었고, 네 그렇게 하고 또 대학교 와서 자동차 열심히 만들어서 뭐 자동차 만들고 그렇게 런투유 차도 한 대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스누솔로 차도 제가 뭐 많은 부분을 담당해서 만들었고 또 이번 연도에도 이제 한 2대 정도 만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마어마한 게스트를 저희가 모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엄청난 덕후라고는 사실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자동차에 관해서 엄청 깊게는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모터쇼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서울 모터쇼였는데 네. 그게 아마 제가 진짜 미취학 아동 시절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동차들이 막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막 좋았었고, 그다음에 저는
제 취향이긴 한데 좀 각진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용차류보다는 버스를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거부터 이제 자동차에 좀 더 흥미가 생겼던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이제 예전부터 많은 자동차 관련된 활동을 하시네요. 네. 거의 한 10대 맞는 것 같아요. 러프. 10대. 네. 뭐 플라잉카도 포함하고 좀 큰 네. 드론들까지 포함하면 뭐 움직이는 거는 한 10대, 12대. 저도 아. 드론도 만들어 가지고 한 드론도 한 1.5m 네. 큰 거 이제 플라잉카 같은 거는 거의 이제 실제 승용차 사이즈긴 하거든요. 그런 것도 만들고. 대단하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입덕 계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면 자동차 이게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동차의 매력은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이게 자동차도 그냥 카테고리가 자동차일 뿐이지 그렇죠. 안에서 되게 다양한 자동차도 있잖아요. 버스도 네. 있고 뭐 스포츠카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근데 일단은 이제 좀 사람과 인문학적으로 좀 접근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뭔가 제가 호주 가서 자동차를 한 10,000km 정도 탔는데 네. 그때 느낀 거 사람이었으면 하지 못할 걸 이제 자동차가 있으면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네. 또 약간 이 기계가 나와 한 몸이 돼서 뭔가 하나의 뭔가 예술 작품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의 어떤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되게 특히나 현대 사회에서는 자동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동차는 하나의 뭔가 공학적 개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네. 그것보다는 하나의 뭔가 예술적 개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냥 공학적 개체에는 그 사실 영혼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학적 개체는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데 사실 자동차라는 거는 단순히 누군가는 이동수단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이동수단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누군가는 그 자동차에 대해서 정말 음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스포츠카 아니면 올드카 수집하시는 분들은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봐요. 단순히 뭐 엔진만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진짜 종합적으로 이거의 느낌 뭐 약간 미식을 하듯이 약간 그 느낌이 어떻고 그리고 막 그거의 헤리티지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그러면 되게 어찌 보면 사람으로서 되게 하나의 분신을 만드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예술 작품을 즐기는 사람인 거고 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의 예술 작품을 깎는 입장인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차들은 그 흔히 말하는 약간 음식 만들듯이 정말 좋은 셰프 정성을 만들어서 만든 차는 그만큼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되고 반대로 그 느끼는 사람도 그 만드는 사람들의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좀 감상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비싼 차들이라고 네. 말하는 럭셔리 차들 누군가는 약간 허영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영역도 있지만 정말로 뭐 주변에 뭔가 이제 자동차 진짜 스포츠카 막 수집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단순히 허영심으로 타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진짜로 거의 1년에 50대 이상을 좀 보면서 얘는 어떤 느낌이고 쟤는 어떤 느낌이고 아 얘는 이제 흔히 말해서 정말 자동차 보고 맛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차는 맛있다. 그러니까 이 특유의 그런 게 있다. 감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마치 뭐 영화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이야기할 수 있듯이 자동차도 저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그거를 좀 예술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참 좋아함을 뭔가 정량적이나 정성적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그냥 직접 타봐라라고 할 수밖에. 네. 저 한 가지 궁금해진 게 있는데 네. 이렇게 나와 직접 반응하는 약간 그런 차의 매력을 느낀다 그러셨잖아요. 약간 그 차의 네. 그런 요소. 네. 그러면은 그 혹시 수동 변속기 선호하시나요? 저는 그 자동차를 좋아하는 부분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네. 일단 저는 약간 움직인다는 사실에 좀 많이 의의를 둬서 그걸 굳이 따지지는 않는데 네. 변속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변속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실제로 가면 좀 불편하거든요. 수동 변속기는. 네.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그
전기차를 제가 주로 만들어 왔지만 전기차는 솔직히 말해서 맛있진 않아요. 그게 맛있다고만 뭐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게 왜냐면 전기차는 너무 정직하죠. 왜냐면 밟으면 그냥 나가고 너무 잘 나가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이동 수단에 충실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기차가 럭셔리 카 중에 전기차가 많이 없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맛있지가 않아요. 음. 그 돈을 주고 이렇게 살 만한 그런 재밌음이 없다고 해야 되나? 단순히 허영심으로 전기차를 사기에는 그런 밸류가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에 제 고민도 약간 그런 거예요. 전기차를 그렇게 맛있게 잘 만들 수만 있다면 네. 정말 혁신이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움직인다에 좀 의의를 두는데 맛있어야 된다. 맛있는 움직임. 네, 찰진 움직임. 네, 찰져야 된다. 음. 그런 걸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에 대한 로망이 네.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기어봉 이렇게 가죽으로 덮여 있고 클러치를 네. 밟으면서 두둑두둑둑 하면서 그거는 확실히 맛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부터 나는 딴다면 무조건 사나이는 일종 보통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 따고 있어요. 네, 그냥 그게 문득 네. 생각이 나서 네, 네. 그 수동 변속기는 정말로 그게 어떤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네. 기능적 디자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자동차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엔 기능적 디자인이라는 게 저희가 막 앞에 있는 대시보드나 이런 팬더나 여기 헤드레스트나 뭐 암레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능적으로 원래 없어도 되거든요. 사실 전기차에서. 네. 그게 왜냐면 이제 변속기 부피 때문에 엔진 부피 때문에 세단처럼 앞이 튀어나오고 막 이런 꼴이 나온 현재 자동차 디자인 자체가 뭔가 내연기관에서 기반한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뭔가 기능적 디자인 요소에서 그 기능에 충실했을 때 오는 맛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런 건데 어떤 게 극한으로 이제 기능적으로 충실하다, 극한적으로 기능에 뭔가 한다. 그게 좀 인간한테 되게 좋아함의 근거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정성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정성적인 뭔가 엔지니어링적인 이야기라기보다도 어떤 게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적으로 완벽한 건 사실 전기차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뭔가 마모나 진동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어떤 배터리의 수명이 거의 제한 요소고 나머지 요소가 마모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구조상 엔진은 이렇게 진동이 있으니까 필연적으로 피로나 이제 마모가 생기는데 전기차는 그런 게 없어서 되게 엔지니어링적으로 센스 있다, 되게 깔끔하다, 클린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게 사실 사람한테 만족감을 주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른 요소가 네,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엔지니어링적으로 그냥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비슷하잖아요. 뭔가 정말 완벽하게 좋은 길이, 완벽하게 닦여져 있는 좋은 길이 그게 좋은 길이지만 진짜 그 사람한테 좋은 길인지는 사실 가보기 전에 모르고 오히려 너무 탄탄대로의 삶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더 매력을 느끼는 거. 약간 이 인생을 나이가 뭐 아직 어리지만 뭐 이런 삶의 부분과 이 자동차의 부분과 상당 부분 공통점이고 자동차를 깊게 파면 팔수록 이거는 하나의 뭔가 이동 수단이 아니라 뭔가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치 있는 거를 표현하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금 자동차의 매력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저도 이제 자동차의 매력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름다운 차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용자는 안락하고 편안하고 혹은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빠르게 뛰는 엔진, 약간 그런 것들이 매력 요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본인의 사실 드림카가 다들 하나씩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의 드림카는 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제가 만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게 제 꿈이고요. 그래서 그게 제 드림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외에도 그냥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를 이제 꼽으라고 하면 네. 저는 포르쉐의 가치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포르쉐. 네, 포르쉐라고 하면 포르쉐는 사실 럭셔리 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가격대가
페라리보단 좀 더 싸고, 페라리 람보르기니보다 싸고 또 여러모로 기계적으로 찍어낸 게 포르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럭셔리는 아니지만 포르쉐는 엔지니어링적으로 가장 독일적인 차예요. 그 독일적이라는 게 상당히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고지식하거든요. 네. 페르쉐가 만드는 방식이 굉장히 고지식하고 굉장히 뭔가 문제 해결 방식이 정말 보수적이에요. 기계적으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고 되게 뭔가 어떤 새로운 기계적 요소를 넣는 것보다는 재료를 바꿔요. 소재를 바꾸고. 그래서 포르쉐가 잘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서 소재를 조금씩 바꿔요. 뭐 브레이크 소재를 조금 바꾸고 엔진 소재 조금 바꾸고 그다음에 뭐 패키징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뭔가 공학적으로 아름답다의 수준으로 간 것 같아요. 그냥 공학적으로 완벽하다를 넘어서 공학적으로 상당히 완벽하다. 가장 뭔가 이상적인 엔지니어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포르쉐라서 그 포르쉐에 상징하는 건 이제 911인데 네. 911인데 그래서 현실적인 드림 제가 하는 꿈은 정말 드림카는 제가 만든 차지만 네. 만약에 뭐 그냥 사야 되는 차를 고르라고 하면 포르쉐 911을 고를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만든 차라는 게 되게 멋있네요. 저도 공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딱 듣고 나서 오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되게 신기한 거는 포르쉐가 되게 좀 보수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그 밀리터리 덕후기도 네. 있어서 옛날에 페르디난트 포르쉐 네. 박사가 실제 독일의 전차 네, 개발에도 맞죠. 참여를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이거 전차, 네. 티거 전차라고 하는데 네. 그 티거의 개발에도 참여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때 물론. 하이브리드 네. 한다고 많이 고생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디젤과 전기 네. 발전기를 동시에 넣어서 결론적으로 경사가 한 10몇 도만 돼도 엔진이 꺼져 네. 버리는 그런 그래서 이제 다른 헨쉘이었나요? 네. 아무튼 그쪽에로 설계로 넘어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또 이런 아이러니가 좀 재밌는 것 같고 네. 저는 드림카가 있어요. 드림카가 요즘 한창 막 생각나는 드림카가 있는데 제가 또 취향이 조금 올드한 편이어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 SEL 네. 560이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각벤츠 네. 그게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보면서 와 아름답다 그 생각밖에 안 들고 그리고 제가 각진 차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는 각진 차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롤스로이스의 실버 스피릿 또 굉장히 비싼 차고 제가 아마 지금 그 차를 구하려면은 거의 수십억 가까이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차들이 저는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그런 느낌을 내는 차를 좀 찾기 어려울 것 같고 굳이 비슷한 느낌의 차를 찾아보자면 현재 이제 토요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센츄리 그런 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차들이고 사실은 돈이 있어도 못 구할 수도 있는 차들이어서 그렇죠. 돈이 문제가 네. 아닌 차들이어서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일반적인 얘기로 오자면 그래도 현행으로 나오는 롤스로이스는 돈이 있으면 살 수는 있잖아요. 뭐 옛날처럼 롤스로이스가 막 명에 따져서 네. 차 파는 그런 회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돈이 아주 많아진다면 유지 보수도 정말 이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저는 이제 롤스로이스 팬텀을 사지 않을까. EWV.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드림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드림카 살려면 돈이 참 많아야겠네요.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본인의 약간 덕질, 경력, 나 이 정도 덕질 해봤다 이런 거 좀 자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덕질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제가 뭐 자동차 덕후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 저보다 뭔가 자동차 종류나 막 브랜드 꿰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자동차 브랜드를 덕후라기보다도 저는 자동차 만드는 거에 덕후라서 자동차 만드는 걸로 하면 한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거의 10대, 12대 정도 만들었고 네, 네, 좀 자부심이라면 자부심이지만 서울대 안에서 자동차 만들 수 있는 학부생 중에서는 저밖에요. 야, 혼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자동차는 사실 경험이 많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똑똑하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네. 똑똑한 것도 중요한데 사실 시간의 절대 양이 중요하거든요. 그 측면에서 저는 한 6년 이제 6년 6년. 6년 동안 거의 자동차를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자동차를 만드는 거에 관해서는 좀 경험이 많다. 물론 사회 나가서 보면 저보다 많이 만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하는데 그게 좀 제 덕질 경력의 자랑이라면 자랑일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운이 좋아서 좀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플라잉 뭐 작게 만들 때도 한 최소 한 대당 500만 원은 받아서 썼었고 뭐 플라잉카 만들 때도 거의 1억 썼었고 와우. 그래서 총 제가 지금까지 뭔가 여러 가지 돈을 따오고 예산 받고 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데 쓴 재료비로만 거의 10억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료비가 팬텀 한 대 값이 나오네요. 네, 뭐 오. 거의 5억은 무조건 넘고 네. 10억을 못 넘을 수 있는데 거의 10억 근사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10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10억의 경험.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 자동차를 이제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떠오르는 약간 자동차의 제작 과정 네. 이제 그러면은 뭐 저는 덕후가 아니니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그냥 프레임도 있어야 되고 네. 뭐 바퀴도 달아서 돌아가야 되고 그런 조향 시스템 그다음에 그런 동력 전달계 네. 이제 배전 네. 그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뭐 서스펜션 같은 것도 네. 생각을 해야 되고 뭐 기어 이제 시트 핸들 앞에 대시보드 네. 약간 그런 것까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런 거를 전부 다 혼자서 네. 사실 거기서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단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지식은 아니고 기계공학, 전자공학, 뭐 재료공학 다 합쳐져야 되는데 네. 그게 뭐 몇 가지 제가 뭐 진짜 이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하는 것에 얘기 말씀을 드리면 철이 다 같은 철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죠. 아니죠. 네. 실제로도 아니고 그럼 자동차에서 쓰는 철도 종류가 있어요. 뭐 탄소강이라고 해도 탄소강 뭐 STKM 뭐 3517 막 이런 품명들이 있고 그 안에서도 용접성도 있고 그 안에서 용접을 했을 때 용접봉 종류를 못 써야 되고 그다음에 뭐 용접도 정말 심오한 분야거든요, 사실. 용접도 뭐 조금 우리나라는 좀 화이트 칼라를 우대하고 블루 칼라를 무시하니까 용접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용접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소재에서 나가서 자동차 같은 건 사실 좀 정밀도도 많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밀도의 가공성에 있어서 오차가 누적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기계적인 분야에서도 있고 만약 카본을 쓴다고 하면 CFRP의 가공 특성도 알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좀 풀스택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개발자로 하면 풀스택 개발자가 돼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만들 때 이론은 쉬운데 실제로 만들 때 좀 되게 미묘한 요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 부품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전기는 꽂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기 커넥터나 이런 것들이 보통 구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네. 그게 피로 파괴가 돼요. 구리는 피로 음. 파괴가 쉬운 물질이라서 네. 자동차는 진동이 많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합을 잘못해서 그 커넥터 작업하는 방식도 다 정해져 있고요. 압착 단자 이렇게 해서 압착 단자 한 다음에 그게 클램프 몇 뉴턴으로 눌러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걔 볼트 조여주는 전기 단자는 뭐 20뉴턴 퍼 미터로 뭐 조여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다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또 그렇게 만들고 나서도 무조건 이슈가 생겨요. 직접 만든 자동차는 거기서 이제 디버깅을 하려면 회로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종합공학이네요. 네, 다 알아야 돼서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사급 이런 정도의 각각의 분야에서 박사급이 될 필요는 없는데 네. 정말 극한의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되는 거죠. 진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네, 다 뭐, 해야.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사실은 보통 모터를 많이 만졌었는데 네. 모터도 사실 되게 심오한 분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터도 사실 뭐 토크가 맨 처음부터 나온다 하지만 그거 컨트롤러 실제로 연결해서 해본 사람 거의 없거든요. 네. 전자카에서도 그 그 컨트롤러 실제로 써보면 그 안에 있는 소자가 뭐 실리콘 카바이드를 썼냐 갈반육 질산 산화를 썼냐 막 그런 것도 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엔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장난 아니죠. 사실 그죠.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거의
사회적 인프라를 다 써야 돼요. 음. 생각해 보면 그걸 혼자 만들려면 쉽지 않고 또 퀄리티 있게 만들기가 더 어렵죠. 사실 굴러가게 만드는 건 쉬울 수도 있는데 잘 굴러가는 게 어렵고 여러모로 그리고 뭔가 이제 원하는 스펙에 따라서 난이도가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가요. 그냥 뭐 10kg, 20kg 만드는 거 정동 킥보드도 잘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또 자동차라면 자동차 2개 이으면 자동차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발 달리야 되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퀄리티가 좋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뭐 진짜로 자동차는 전문가의 영역은 아니에요. 많이들 착각을 하는 게 뭐 자동차 좋아해서 기계공학과 왔다. 많이 가장 후회하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기계공학과는 자동차를 안 만들어요. 그리고 도움도 되지 않아요. 냉정하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공대라는 대학교는 사회에서 필요한 연구 능력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산업의 니즈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산업의 니즈, 제가 왜 아까 전에도 자동차리 예술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학은 사회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자동차는 좀 설득의 영역이에요. 이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패키징을 잘하는 일종의 뭐 엔지니어를 하면 패키징 엔지니어링 영역인데 그거는 뭔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영역이에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거에 있어서 언제나 이 설계 안에서 패키징의 특성상 트레이드 오프가 있거든요. 네. 그 트레이드 오프 안에서 뭘 얻고 뭘 얻어가는가, 그래서 어떤 느낌을 줄 것인가는 대략 예술가들은 보통 막 음악가들도 한 40대가 넘어야지 이제 좀 음악이 괜찮은 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동차도 한 몇십 년은 박아야지 그래도 의미 있는 게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용접 얘기가 나와서 네. 생각이 든 건데 롤스로이스 팬텀 제조 과정에서 이렇게 지붕을 얹고 나서 네. 용접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다큐멘터리를 봤었거든요. 이렇게 좌우 양쪽에서 정말 숙련된 용접工두 분이서 네. 동일한 속도로 이렇게 쫙 용접을 네. 해야 단차가 안 생기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저걸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싶었는데 네 정말 자동차라는 게 만만치가 않네요. 네, 사실 그게 뭐 어떻게 사람이 하냐라고 하는데 네 생각해 보면 그 미켈란젤로 조각상 이런 거 보면 그것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이 했네. 그죠 어떻게 사람이 해? 생각보다 사람의 감각이 기계보다 많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는 사실 조소의 영역이에요. 공대 인프라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미대 조소과 제가 요즘 미대 수업을 듣고 있는 금속조를 미대 인프라 보면 미대에서는 이 자동차 하나 뚝딱 만들 수 있어요. 오. 네, 저희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와서 이거는 아마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는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주제예요. 역사에 남을 자동차를 딱 5대만 뽑아보자면 뭐가 혹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본인 취향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일단 그러니까 역사적 사료로서 가치를 따지면 네. 가장 큰 건 헨리 포드 T 모델이고 아, 그렇죠. 그거는 왜 상징성이 있냐면 네. 자동차는 사실 수작업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자동차는 어디서 좀 비롯이 됐냐? 마차 그렇죠. 이런 거에서 비롯됐던 그거 다 수작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좌측 통행, 우측 통행도 그게 다 마차 방향에서 오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마차에서 온 거기 때문에 네. 수작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귀족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실 헨리 포드 T 모델이 왜 의미가 있냐면 저희가 배우는 공학이 거기서 다 나왔어요. 컨베이어 벨트로 대량 생산하는. 네, 그게 왜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네. 과학적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이런 이제 산업공학에서 하는 게 거기서 시작이 됐고 또 그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과학적 설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헨리 포드 T 모델이 있냐 없냐 그 전후로 공대가 있냐 없냐로 나뉘어져요. 그게 말 그대로 공학의 상징 같은 거예요. 전자공학이든 뭐든 상관없이 헨리 포드 T 모델이 가장 공학의 상징 같은 그러니까 현대 공학을 상징하는 모델인 것 같고 네. 그래서 그게 역사적 사료로는 가장 가치가 높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페라리를 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척점이 있는 게 페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페라리 중에서도 페라리의 상징성 있는 거는 뭐 12기통 엔진 있는 것들인데 네. 그거는 뭐 매년 모델이 바뀌어 그냥 페라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페라리는 왜 상징성이 있냐면 페라리의 근원은 마차는 아니에요. 페라리는 근원이 레이싱이고 그 다음에 그 레이싱은 어디서 됐냐? 경마, 귀족들의 경마가 결정. 경마에서. 네, 경마에서 경마가 차로 바뀐 것뿐이에요. 페라리는 거기서 이제 그 페라리가 시작이 된 건데 그럼 페라리는 왜 상징성이 있냐? 페라리는 수작업을 아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모로 수요 공급 곡선을 모두 다 벗어나죠. 수요를 일부러 제한 걸고 페라리 이제 제가 기회가 닿아서 이제 페라리 CEO 이렇게 만나서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페라리라는 회사에 대해서 뭔가 많은 정보나 또 거기 이제 HR 팀장님 그 로레알에서 10년 근무하시고 페라리 1년 근무하신 분한테 세미나도 들으면 페라리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페라리는 마케팅 팀이 없어요. 아 마케팅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건가요? 그게 페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페라리는 네. 여러모로 정말로 이거는 자동차 회사는 아니에요. 평범하게 얘기하는 막 현대차 이런 포드 회사가 아니라 그 마라넬로의 모든 페라리 부품을 자체 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막 그 럭셔리 브랜드예요. 기본적으로 럭셔리 브랜드고 그래서 그 가장 헨리포드 T 모델에 반대돼서 얘기할 수 있는 브랜드가 뭐냐라고 하면 페라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드 T형을 공산품의 기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면 그 페라리는 그거에 완전히 약간 대척점에 있는 예술품의 영역에. 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게 그거의 양립 사이에서 나머지 브랜드들은 그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어퍼 바운드, 언더 바운드인 거고 네. 나머지 브랜드들은 그 범주에서 어디 쪽에 가깝냐의 싸움이지. 그게 가장 두 개의 상징적인 브랜드가 아닐까 싶어요. 멋있네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두 대가 나왔어요. 네. 이제 페라리가 나왔었고 포드 T형이 나왔었는데 네. 세 개가 나왔거든요. 나머지 세 대는 혹시 어떤 거? 일단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거는 네. 포르쉐 포르쉐 911이라고 상징되는 뭔가 포르쉐 엔지니어링 능력 같은데 네. 포르쉐는 엔지니어링의 한계를 기계공학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계공학의 괴물이거든요. 네. 포르쉐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고성능 차를 많이 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포르쉐는 엔지니어링적으로 상당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 뭔가 독일성이라는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결국에는 자동차라는 건 민족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자동차라는 거는 국가 기반 산업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거의 국가의 대부분의 인력이 투입이 되거든요. 자동차 산업을 한다고 했을 때. 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봤을 때 자동차의 어떤 그 민족의 특성을 띈다라는 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포르쉐라고 생각해요. 물론 페라리도 이탈리아의 민족성을 띄워주지만 네. 사실 독일은 이제 좀 문화적으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잖아요. 그렇죠. 철학으로나 굉장히 그 게르만족 특유의 그 철학 사상이라던가 아니면 음악이라던가 뛰어나죠. 네. 그런 것들에서 또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포르쉐고 그걸 증명해낸 게 포르쉐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세 번째 포르쉐를 꼽은 거는 뭐 포르쉐가 대단한 것도 있지만 자동차는 필연적으로 민족성을 띌 수밖에 없다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게 포르쉐가 아닐까 싶어요. 하긴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미국의 머슬카, 그러니까 정말 그 이렇게 긴 차량에다가 대배기량 이런 것도 사실 좀 미국적인 요소가 많이 녹아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흔히 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독일 자동차나 그런 거에 조금 묻히는 감이 없잖아 있다고 저는 느꼈는데 프랑스 자동차들도 보면은 굉장히 뭐 DS라든가 네. 뭐 푸조 그런 것들도 보면은 굉장히 프랑스스럽죠. 네, 굉장히 좀 미적으로 이게 네. 다르다라는 것을 좀 느꼈거든요. 시트로엔 같은 것도 네. 그렇고. 네. 독일 엔지니어링이라 멋있네요. 네. 그다음에 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네. 뭐 이제 역사적 사료의 가치보다는 좀 개인적으로 앞으로 좀 기억에 남을 거 네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테슬라는 그거의 가치 그냥 저희는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좀 엔지니어링 관점이나 좀 그런 그 경영적인 부분에서 테슬라를 보면 상당히 전기차 시대의 헨리 포드 모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엔지니어링 자동차 우리가 눈에 보는 건 똑같지만 자동차라는 게 여러모로 기가프레스라든지 이렇게 찍어서 만들어내거든요. 전기차를 네. 찍어서 만들고 또 배터리팩 그런 시스템을 제한하고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한했다는 게 전기차에 있어서 그게 가장 의미가 큰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 시스템도 되게 기존의 자동차 업계랑 많이 달라요. 회로도나 이런 것들이 뭐 캔도 안 쓰고 그냥 자체로 하드웨어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독자 시스템으로 한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할 수 있는 하나의 접근 방식을 한 거라 테슬라는 아마도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 보면 헬리포드 내연기관계의 헬리 T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100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아예 그냥 지평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전기차 역사적으로. 양산 시스템을 구축해내서 네. 그게 좀 그냥 단순히 전기차 만든다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네. 하나의 스탠다드를 만들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좀 테슬라가 네 번째로서 좀 중요한 가치고 사실 다섯 번째로는 네. 제가 하나 꼽고 싶은 차는 저는 좀 맥라렌 이거는 이제 뭐 원어로는 맥라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왜 맥라렌 제가 좀 영국 스타일을 좋아해요. 어. 그래서 맥라렌을 꼽은 건데 영국 스타일 중에서도 그 맥라렌이 가장 상징적인 것 같아요. 사실 맥라렌은 특유의 그 영국 특유의 그 전자부품의 조잡함도 가지고 있고 막 시동 끄면 에어컨이 나온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막 한다고 하는데 막 디자인도 솔직히 말하면 그 이탈리아나 독일에 비해서는 언제나 그랬지만 이제 영국스럽게 나왔어요. 그렇게 잘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맥라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 우리가 좀 레이싱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맥라렌도 돈을 벌고 싶으니까 하는데 자동차를 양산차를 만들려고 하니까 아 그냥 귀찮으니까 레이싱카를 낸 다음에 레이싱카를 허가를 받자. 사는 게 귀찮아서 만들자. 그러니까 양산차를 만드는 것과 실제 맥라렌은 F1을 나가니까 네. F1 이런 레이싱 차를 만드는 것과 양산차를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양산차를 만들려는 엔지니어링을 하기에는 귀찮으니까 정확히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레이싱카를 거의 그대로 내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자. 공도에서 달릴 수 있게. 아. 이게 약간 맥라렌 스타일인데 네. 가장 영국적인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맥라렌을 다섯 번째로. 저는 딱 5대가 떠오르진 않아요. 딱 5대가 떠오르진 않는데 역사적으로 뭔가 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혼다의 NSX, 혼다의 NSX가 이제 좀 떠오릅니다. 그게 굉장히 또 공학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것이 이제 당대에 있던 다른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페라리, 뭐 람보르기니 그런 애들에 비해서 조금 더 좀 인체공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쪽으로 설계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뭐 보통 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실제로 차이는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특히나 엔진 내연기관 엔지니어링은 돈이 많이 들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드는데 네. 그때 버블 경제고 하니까 그런 게 또 엔지니어링에서 많이 티가 나요.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를 하다가 내연기관 얘기도 나왔고 독자적인 것도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든 건데 이거는 이제 역사에 남을 자동차 그 단일 개체는 아니거든요. 근데 딱 떠오른 게 마츠다의 로터리 엔진.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엔진인데 걔가 공학적으로 뭔가 이점이 있나요? 그 수리 정비성이 조금 안 좋다는 단점만 들었어서 제가. 내구성이 안 좋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접촉면이 갈려요. 각져 있고. 그거를 몇만 킬로마다 갈아줘야 돼요. 네. 근데 그걸 하려면 엔진을 다 뜯어야 되니까. 아하. 그래서 좀 정비성이 불리하다고 하지만 그 로터리 엔진의 가장 큰 장점은 부피 대비 출력이 엄청 높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서 마츠다가 그렇게 그거를 어떻게든 해내려고 했던 거는 가벼운데 출력이 세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거예요. 스포티한 자동차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모로 생각해보면 회전간성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얘는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이렇게 리액턴시가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엑셀을 밟았을 때 그런 리액턴시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여러모로 스포츠카에 많이 잘 어울리는 엔진이라는 거죠. 가벼운데 출력은 높고 리액턴시 빠르고. 대신 이제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엔진 정비를 그래도 좀 더 상대적으로 자주 하는 네. 편이니까 뭐 그런 단점을 정확히는 근데 그 최소한의 그것도 못 맞춰서 가장 그게 제일 큰 문제였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는 해내려고 막 마츠다가 르망도 나가고 막 음. 했던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엔지니어의 승리인데 솔직히 경영적 관점에서 보면 실패였어요. 그렇죠. 너무 돈을 많이 썼는데 그만한 솔직히 말해서 스포츠카 시장이 그만한 돈을 쏟을 만한 그런 밸류에이션은 아니고 마츠다도 기본적으로 좀 서민차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그게 어찌 보면 좀 마츠다가 제가 알기로는 좀 경영난을 좀 겪기도 했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로터리 엔진. 저 그리고 딱 떠오르는 게 계속 일본 차 얘기만 나오는 것 네. 같긴 한데 이거는 저는 이제 광고 영상을 보고 우아했던 거예요. 그 렉서스의 네. 첫 LS가 나왔을 때 광고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LS를 이렇게 제가 자료 화면을 여기 넣을 수 있으면 넣을 텐데 그 이렇게 딱 LS가 네. 올라와서 가속을 밟아서 그게 아마 160마일 네. per hour까지 그러니까 그게 한 200 몇 대죠. 아무튼 200km 정도까지 가속을 하는데 그 위에 올려놓은 와인잔에 물이 그대로 네. 있는. 그래서 렉서스라는 자동차가 이제 처음 나왔던 차잖아요. 그때 토요타에서 고급 브랜드로 출범시킨 어떻게 보면 신생 브랜드인데 그게 굉장히 이제 정숙성과 안정성을 강조를 하면서 또 성공적으로 개척을 할 수 있었던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실 제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 차 중에 LS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세대 LS 각진. 네. 네, 요즘에는 LS가 굉장히 토요타 렉서스가 맞아요. 디자인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맞아요. 나오죠. 이제 그런 각진 좀 차분한 렉서스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은 네. 엔지니어링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나라예요. 음. 그러니까 기계공학의 펀더멘탈로 따지면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네. 굉장히 세계적이고 예를 들어서 베어링 저도 이제 만들 때 보면 네. 베어링 같은 거 무조건 일본 거 써요. 가장 좀 네, 성능- 독일 거보다 일본 게 최고예요. 거의 베어링이 굴림정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돌면 안 멈춰요. 아. 거의 그 톨러런스가 제로인 거예요. 오차나 이런 게 거의 제로예요. 가장 퀄리티가 좋고 가장 신뢰성도 높고. 그런 정밀 가공에 네. 있어서는 확실히. 네. 근데 그게 자동차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나 생각해 보면 RPM이 고속으로 가는 순간에서는 결국에는 거의 모든 F1 레이싱팀도 일본산 베어링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본 차가 아닌데 네. 스포츠카 하면 딱 떠오르는 인상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그게 딱 람보르기니 쿤타치가 나오거든요. 그게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차를 만들 수가 있을까 하는 그게 굉장히 또 이렇게 낮고 이렇게 깎여 있고 그런데도 좀 각져 있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술품으로서의 자동차의 이미지에 가장 가깝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람보르기니는 상당히 흥미로운 회사 중에 그렇죠. 애초에 원래 농기구 트랙터 만드는 회사였다가 페라리가 도발해서 네, 페라리가 도발해서 실제로 페라리를 이기려고 만든 차기도 하고 막 그런 유명한 말 있거든요. 뭐 너가 어떤 사람이 you want to be something 막 someone이 되고 싶다면 페라리를 살 것이고 이미 someone이라면 너는 람보르기니를 살 거다. 아, 저 그거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막 이런 것처럼 굉장히 페라리로부터 비롯된 건데 그래서 거기서 또 오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페라리는 고수도 많이 때리거든요. 빨간 거에다 도색 잘못하면 네. 뭐 하는데 람보르기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튜닝 맘대로 해. 굉장히 안티테제 격인데 네. 그걸 두 브랜드를 보다 보면 흥미롭죠. 상당히 재밌네요. 네. 그 사실 저는 머릿속에서 이제 자동차 5대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 두서없이 던지고 있는데 떠오르는 모델들은 많아요. 막 진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보면 그 이제 시발 자동차도 있을 거고 흔히 시발 택시라고 불리는 그것도 있을 것이고 포니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봉고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역사에서 보면은 일본 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미쓰비시 파제로 같은 것들도 맞아요. 들여와서 이제 그게 갤로퍼였나요? 그 파제로가 들어와서 했던 게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거 이제
보통 일본에서 이렇게 많이 DNA를 받아오거나 아니면 뭐 포드 쪽 모델, 미국 쪽 모델을 수입해 오거나 하는데 무쏘랑 체험에는 벤츠에서 네, 받았잖아요. 벤츠에서 받았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예전에 그 내한을 하셨을 때 그 의전차로 체험엔 선택했다. 그게 굉장히 또 세일즈 포인트가 되기도 했었고 무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사실 아름답거든요. 디자인이. 그런 각진 디자인.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 뭐 이스타나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쌍용 자동차. 지금은 KGM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다른 해외 국가에서 보면은 벤츠 로고 달고 다니고 있고 그런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사실 제가 질문을 계획을 할 때 이 역사에 남을 자동차 5대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분량이 나오겠다 싶었는데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길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2시간 동안 네. 떠들어도 부족할 거예요. 2시간 동안 얘기를 해도 부족할 텐데 저희가 러닝 타임이 좀 짧은 탓에 아쉽지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점점 내연기관 자동차가 줄고 있잖아요. 네. 제가 아까 소개 멘트를 얘기할 때도 그 엔진 뛰는 게 심장을 뛰게 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피스톤을 이용해서 연료를 연소시켜서 가는 그런 내연기관 자동차는 점점 줄고 사실 전기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많은 자동차 그룹들이 2000 몇 년까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 자동차로 가겠다. 뭐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죠. 또 얼마 전에 또 샤오미에서 전기 자동차 만든 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또 그의 반면에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전기 자동차를 보고 저거는 전자레인지다. 저거는 가전제품이다. 자동차가 아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맛있는 주행감, 찰진 주행감 그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가 줄고 전기 자동차가 늘고 있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약간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결국에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그거는 승용차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굉장히 이건 에너지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네, 석유는 전 세계 곳곳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원자력을 쓴다고 가정을 하게 원자력. 네, 원자력을 쓴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충분히 세계 곳곳에 쓸 수 있고 그래서 유럽은 전기차를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유럽은 왜냐하면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해외에 의존하는 게 유럽 입장에서는 싫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자동차 의존도 자체가 하게 되면 운송 자체를 해외에 그 국가의 운송이나 그런 거를 다 해외에 맡기게 되는 셈이니까 안보와 직결이 되잖아요. 특히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 석유 끊는다고 하면 그렇죠. 큰일 나니까. 천연가스 끊는다 그러면 네. 좀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개개인이 느끼는 뭔가 소비자 입장에서 느낄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보면 승용차는 결국에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 에너지 네. 안보 때문이라도 국가적으로. 네. 더 나아가서 트럭이나 이런 것도 전기로 바뀌면 국가에선 좋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장려를 하는 거고 친환경 때문이라기보다도 그게 더 저는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근데 기술적으로 아직 성숙하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전기차. 성수까지는 안 갔다. 네, 전기차는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려면 네. 충전 시간 한 15분 언더로 내려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 전력 인프라가 갖춰지지도 않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전기는 익스포넨셜하게 더 많이 쓸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면 AI나 이런 반도체들도 전력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것들 엄청 많이 쓰는데 동시에 전기차 한 대는 거의 아파트 한 채의 전력량을 동시에 충전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금 길가에 자동차가 몇 대인데 그게 다 전기차가 된다고 하면 발전소 다 터져요. 그렇죠. 과부하 걸려 어마어마하게. 터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력 인프라가 지금 갖춰졌냐? 전 세계적으로 아니에요. 지금의 거의 발전량의 한 5배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전기차로 갈 거지만 아직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내연기관이 앞으로 한 10년은 그래도 더 쓰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사실 전기차 저도 딱 이제 사실 지금이 어떤 전환기에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딱 보고 든 생각이 정말 멋있는 기술인데 4차 산업혁명이 점점 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아서
수소 자동차는 과연 어떨까 하고 저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소 자동차가 전기차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이슈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수소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좀 고려는 하고 있는 선택지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나라라서 여러모로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뭐 해외에서 뭐 태양광 발전소 싸게 해서 그렇게 수소를 수송하는 방식을 한국에서 선택지에는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원자핵공학과다 보니까 지금 있는 원전들 가동 잘 되고 안전하게 그다음에 이제 신형 원전 이제 차세대 원전 같은 거 뭐 소형 원전인 SMR 같은 것도 잘 개발이 되고 이제 그와 동시에 핵융합 발전도 상용화가 되어서 좀 전기 수급에 안정적인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사실 전기 자동차로 가는 것은 언제 가느냐의 문제이지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을 할 시간이 왔는데요. 사실 덕후 방송이 늘 그렇듯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좀 마지막을 위한 질문인데 미래의 자동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선은 미래에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한 10년은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빠르면 네. 5년? 그래서 그 생각은 들고 근데 전기차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 저는 그때부터는 플라잉카 기술이 주목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왜냐면 그 플라잉카를 만들어 본 경험으로는 플라잉카의 가장 큰 문제는 네. 사실 드론이 지금 잘 날잖아요. 그렇죠. 드론이 잘 나니까 근데 그 하늘을 나는 거는 에너지가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요. 부피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가장 큰 문제다. 그냥 배터리 기술이 없으면 플라잉카는 올 수가 없어요. 내연기관 그 가스를 쓸 수는 없거든요. 네. 뭐 프로펠러 써서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배터리 기술이 완성된 전기차 시대가 성숙 그 이상이 됐을 때 그 다음에는 갈 거는 플라잉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그거는 한 30년 30년.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혹자는 기술의 발전은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하니까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올라가면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그 이동수단이란 거는 국가에서 이제 좀 사람들이 어셉트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막 전기차 시대를 앨런 머스크가 한 20년 끌어당겼듯이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면 현실적인 그런 변화 요소를 배제하고 봤을 때는 30년은 걸릴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 또 약간 전공 얘기긴 한데 그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그 타임머신 이름이 드로리언이었죠. 그게 영화 설정상 아마 그 핵에너지를 쓰는 걸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막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를 본 지가 한참 돼서 막 피전 해가지고 막 에너지를 연료를 넣으면 그 원자력의 힘으로 가고 그런 게 있는데 네, 제가 그리는 것 미래 자동차는 어땠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한 자동차가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면 사실 전기 에너지 수급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원자력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고 저도 이제 지금 당장 내연기관이 다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떠오르는 건 그 정도가 있겠네요. 네. 내연기관은 아마 더 갈 거예요. 아예 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내연기관은 충분히 솔직히 말하면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내연기관은 완성이 안 된 기술이었어요. 계속 발전하는 기술이었고 네. 근데 한 20년 전부터는 거의 완성이 됐어요. 한 10년 전부터는 거의 오히려 출력을 낮출 정도 다른 게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네. 내연기관의 기술이 거의 끝나가니까 갑자기 전기차가 발생한 게 그
그 흐름은 되게 절묘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연기관에서 더 이상 연구할 게 없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거의 나머지는 튜닝의 영역이었어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칭적으로 보면 전기차 기술이 완성되면 또 새로운 게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게 핵일 수도 있고 플랭크일 수도 있고 형태 자체는 근데 하늘을 나는 거는 되게 당연한 것 같아서 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하늘을 나는 거는 제 경험상 하늘을 나는 건 떨어지라고 했어요. 필연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억지로 안 하게 억지로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뿐이지 네. 이게 왜 날지 중력을 거스르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소감 및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자리 불러주셔서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투머치 토커 아, 한번 네. 물고가 트이면 자동차 얘기 꺼내면 네. 금기시 될 정도였거든요. 자동차 얘기 꺼내지 말아요. 근데 뭐 이렇게 좀 많이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네. 또 한편 이번 연도에 저희가 동아리 차원에서 2대 정도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나는 네. 레이싱카, 하나는 하나는 태양광차 음. 해서 둘 다 이제 카본도 좀 많이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아마 서울대에서 타고 다닐 것 같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제 학교 안에서 뭐 허가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 네. 안이 어차피 공도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 네, 도로교통법상. 공도가 아니라서 뭐 이게 구조상 전동 킥보드라고 봐야겠죠. 전동 음. 킥보드라고 생각하고 한번 타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그 일반인 그러니까 동아리원이 아닌 사람도 시승할 기회가 있다면 안정성이 검증이 되면 네. 그게 사고가 이게 출력이 그래도 저희가 다루는 출력의 단위가 거의 10마력에서 100마력 사이거든요. 네. 그 정도니까 음.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사고가 날 수 있어서 그렇죠. 공차 중량이 굉장히 가볍. 네. 그러면 진짜 네. 네, 뭐 아무튼 저도 언젠가 타볼 수 있는 네.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관악의 모든 덕후들 모여라 5 덕후의 3회차 방송 관성 드리프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